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자식을 위해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다. 아마 50대, 60대, 70대라면 느끼는 바가 많을 듯한 문구입니다. 세상이 이전 같지 않아졌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봉양받는 것은 기대도 못할 뿐더러 자식에게 등골이 빨리는 부모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지만 청춘도 모자라 노년기까지 자식 부양에 바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세 식구 살던 집에 홀로 남게 된 권 씨는 꼭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그 또한 점차 적응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만 맞춰져 있던 권 씨의 시간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만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평생을 알뜰히 살았고 나이 70이 다 되도록 남편과 한 푼 한 푼 아낀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집 한 채 해주고도 노후에 쓸 돈은 남겨둘 수 있었죠. 또한 남편이 떠나며 남긴 보험금도 꽤 되었기에 늙어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이 정도면 인생을 헛살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권 씨는 아들까지 출가시키고 나니 넓은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졌기에 권 씨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렸을 적 동창들도 만나며 즐겁게 생활했죠. 그리고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노후를 대비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원룸 건물을 한 채 사둘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매달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살면 죽을 때까지 아들 도움 없이 살다 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건물 한 채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해 무지했던 권 씨는 아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권 씨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선우 아빠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하신다고요. 부동산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려고 했지. 아들과 통화한 다음 날 권 씨를 찾아온 아들 부부. 명절이 아니면 잘 오지도 않더니 웬일로 갑작스레 찾아온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에 누가 부동산을 사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투자성보험 들어요. 그게 뭐냐? 보험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는 채권이니 펀드니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했지만 권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모르겠으면 그냥 선우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면 몇 배로 불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배로 불려준다고?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어머니, 위험하긴요. 제가 어머니한테 위험한 걸 권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직원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권 씨는 그 제안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재산 더 불려서 죽을 때 짊어지고 가랴? 그래도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어머니 노후까지 편하게 사시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됐다. 나는 돈 쓸 데도 없어서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안 해도 이 돈이면 앞으로 명 다할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한다. 너희 물려줄 재산 때문에 그러냐? 자꾸만 투자를 권하는 며느리에게 권 씨가 말하자 며느리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어머니 재산 불려서 평생 편히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부동산 사셔도 달라고 안 해요. 옆에선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권 씨는 괜히 앉은 자리가 불편해졌지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투자하지 않겠다고 버티니 며느리는 화를 눌러 참듯 가방을 획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가볼게요. 권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섰고 아들은 간다는 말도 없이 안절부절하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권 씨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지가 강아지도 아니고 쫄래쫄래. 웬일로 오라고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싶었죠. 얼마 전 남편 제사 때도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아들과 통화하고 하루 만에 불이 나게 온 것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녁밥도 먹지 않고 팩토라져 가버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나 싶었지만 그 다음날 며느리 없이 아들이 다시 권 씨를 찾아왔습니다. 또 어쩐 일이냐? 엄마, 어제 선우 엄마가 한 얘기 생각해 봤어요. 그 투자 얘기 말이냐? 안 한다고 했잖니.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여러 부자 됐어요. 글쎄 엄마는 부자는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건물 한 채 사서 나 죽으면 너 가져라. 내가 엄마 돈 때문에 이래요. 참 서운하네. 오히려 권 씨를 모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 취급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위험한 거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수익은 또 따로 받는 거고. 글쎄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니까 잘 아는 선우 엄마한테 맡기라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엄마한테 안 좋은 일 할까 봐 그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그거 들면 선우 엄마한테도 좋은 거냐?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죠. 집요하게 설득해대는 통에 결국은 권 씨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야? 투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도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엄마도 생활을 하지. 엄마 연금 나오는 걸로 쓰고 계시면 금방 불려서 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자식인 아들이 권 씨에게 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토라져서 가버리더니 다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는 며느리. 그 순간 권 씨는 앞으로도 시어머니 대접받으려면 돈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어디 가서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론 좋죠. 근데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그렇게 권 씨는 며느리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좀 더 투자하라고 전화해대는 통에 3번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검소했던 권 씨이기 때문에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도 처음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맘 편히 발 뻗고 잘 성격도 못 되어서 간간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수익이 나오는데 투자해서 이게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금방 큰 돈으로 불릴 거라던 말과는 다르게 시간이 걸린다는 며느리의 말에 권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권 씨를 달래듯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살갑게 권 씨를 챙겼지요. 손자와 함께 주말에 외식도 하고 허리 아픈 권 씨가 걱정된다며 뜬금없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살던 권 씨는 그런 아들 내외에 관심이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야 그랬지. 돈을 가져간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익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얼마나 생길지 도통 말을 해주지 않으니 권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권 씨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며느리에게 돈을 빼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빼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손해가 얼마나 되길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더니?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아무튼 복잡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절대 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권 씨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긴 해도 땅도 있고 자식도 잘 키워 말년에 편히 살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창 이야기하던 중에 문득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권 씨. 금귀걸이, 금팔찌 주렁주렁 하고 있는 친구에 비해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차림새가 창피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권 씨이지만 지금은 통장에 돈도 없고 나이 들어 벌이도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아끼며 살게 되어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전에 건물 산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사고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사는 거야? 그 돈 꽉 쥐고 있다 관까지 들고 갈 거야.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권 씨는 차마 웃으며 받아치지 못했고 이번에 제주도로 놀러 가는 거 말이야. 친구 여럿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말에 여행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칸방에 살며 검소하게 사는 권 씨를 가까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일 것이기에 권 씨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권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상관없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빼면 손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투자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셔야지. 왜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 훔쳐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나와야 내가 생활을 할 것 아니냐? 어머니 연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냐?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선우 아빠가 용돈도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해봐야 생일이나 명절 때 봉투에 조금씩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라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 나는 투자고 건물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냥 그 돈 쓰다가 죽을련다. 어머니는 그냥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신 거죠? 그런 소리가 아니잖니. 이만 끊을게요.
권 씨가 미처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끊겨버린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권 씨는 꼭 귀신에라도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뭐라고 하긴? 그냥 나는 내 돈 돌려받고 싶다고밖에 안 했다. 엄마 돈 제대로 불려준다고? 애엄마가 몇 날 며칠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왜 자꾸 돌려달라고 하세요? 선우 엄마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던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시어미 노릇을 했다는 거냐? 권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돈을 달라고 강짜를 부린 것도 아니고 손해를 봐도 좋으니 내 돈을 받았으면 한다는데 이게 아들까지 전화해서 시집살이가 어쩌고 할 문제인가 싶었죠. 둘 다 권 씨 탓이라 그러니 자신이 정말 나쁜 시어머니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우 엄마 실적에도 페널티가 있어서 안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서운하죠. 그런 건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도 쓰질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랬지. 엄마가 목돈 들어갈 일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따가 선우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네.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권 씨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권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몇 번은 권 씨를 설득하더니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들 내외와 손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자 손자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괜히 돈 때문에 멀어지나 싶어 권 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 엄마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많이 상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 잊었어요. 며느리는 새초롬하게 대답했고 권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앞으로 그 얘기는 안 꺼내마. 네, 제가 잘 관리해서 어머니 금방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다시 아들 내외와 연락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결국엔 권 씨의 돈도 찾아오지 못했기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권 씨는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그 좋아하는 과일도 안 사 먹고 가스비 걱정에 춥게 살고 전기세 걱정에 덥게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 편히 살려고 젊어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이게 웬 고생인지 모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여동생이 권 씨에게 아들 내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는 좋겠어? 뭐가 좋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그러던데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요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런다고. 권 씨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 같은 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왜? 요즘 애들 핸드폰에다가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니도 같이 간 거 아니야? 은근하게 묻는 동생의 권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놓고 갔어?
들어보니까 요즘 먹고 살 만한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왜 안 모시고 갔대? 놓고 가긴. 내가 외국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간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 난 또 우리 조카를 부르자 만들 뻔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권 씨는 대충 대화를 얼버무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 씨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아들네는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권 씨에게만 알리지 않은 것도 괘씸했죠. 자신이 힘들다고 아들네도 힘들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부모를 돌아보았다면 그러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투자했던 그 돈이 생각났지만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며느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힘든데 너네는 왜 잘 지내냐 하는 것 같아서 나서서 따지지도 못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은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라도 잘 살면 됐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권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가 권 씨네 집으로 온다기에 일찍부터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는다던데 바쁜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었죠. 갈비찜이며 잡채며 갖은 음식들을 해놓으니 아들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일날 아들네가 빈손으로 방문한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흔한 케이크 하나 없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슬며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권 씨는 선물이 없어 내심 실망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조금 넣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냐? 그냥 오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권 씨는 기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권 씨는 슬그머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권 씨가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본 금액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어있던 액수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한 짝만 선물해줬어도 기쁘게 받았겠지만 봉투를 주며 하는 며느리의 말이 아프게 권 씨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조금 담았죠? 죄송해요. 요즘 선호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자식 키우기 참 힘들어요. 그쵸? 웃으면서 내뱉는 말이 권 씨에게는 참 설득력 없이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 갈 돈은 있고 1년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생일날엔 아이 학원비 때문에 10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을 텐데. 권 씨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않고 줬다면 기쁘게 받았을 텐데 괜한 핑계로 권 씨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며느리는 목이며 팔이며 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번쩍번쩍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도 참 모순적이었죠. 요새 그렇게 힘드냐? 그렇죠.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과일 하나 사 먹기도 벌벌 떨린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나도 요새 보일러도 안 틀고 전기장판도 안 튼다. 어쩐지 집이 너무 춥네요.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가습이라도 내드려야 할 텐데. 죄송스럽네요. 알면서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권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욕실로 들어온 권 씨는 세면대 양옆을 짚고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서름을 느껴야 하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한참 만에 욕실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돈 받아야겠다. 아니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빼면 반도 못 건져요. 아니, 반토막 났어도 좋으니까 그 돈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콧바람을 씩씩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난감하게 권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은 돈 다 쓰다가 죽으련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세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좀 보탤게요. 아니, 필요 없다.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 돈만 다시 다오.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이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저 말에 화들짝 놀라 부인했겠지만 이번에는 권 씨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투자했다는 내역서라도 보여줘라.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찾아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결국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증거든 뭐든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잡았다는 거니? 지난번부터 왜 자꾸 나를 나쁜 어미를 만드냐? 내 돈 내가 보여달라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만하세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더니 밥 먹던 손자를 일으켜 아들 부부가 나가버렸습니다. 쾅하고 울리는 문 닫히는 소리에 권 씨도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권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가 남았든 상관이 없다는데 이렇게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홀로 치우면서도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권순여 앞으로 무슨 투자보험? 그런 게 가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물으니 고객센터는 본인 확인을 하고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부서로 연결하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정보로는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네? 그럴 리가요. 보험 말고 무슨 투자한 것도 없나요? 저희 고객이 아니십니다. 그럼 김미영 이름으로는요? 그 회사 직원인데. 다급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말하자 개인정보가 어쩌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듣고 끊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투자성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권 씨는 상황이 크게 틀어졌음을 깨닫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뭐가 어찌됐다 설명도 없었던 게 이런 이유였나 싶어 권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에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퇴근할 시간쯤 되어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권 씨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늘 선우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 다짜고짜 말을 꺼내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아하니 권 씨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짐작하는 눈치였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며느리가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디 있니?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내 돈 어딨냐고 물었다. 권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서야 머뭇머뭇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사용했다는 아들 부부. 그리고 나머지로 투자를 해서 쓴 만큼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손자 선우의 어학연수 비용을 좀 더 꺼내서 쓰게 됐고 여행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차도 새로 샀고 결국엔 제 돈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라도 있을 것 아니냐? 다음 학기에 선우가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거 냈어요. 근데 엄마 돈 뺏어가려던 건 절대 아니고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고 뭐고 신용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나중에는 애미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니 도대체?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쓸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선우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태달라고 하지 그랬냐? 그건 엄마가 건물을 산다 그러길래. 권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 아빠가 평생을 모은 돈이야. 그리고 아빠 목숨값이기도 하고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다는 거냐? 결국 그 돈을 다 너희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선우 잘 가르쳐 보려고 그런 거야. 선우 핑계 그만 대라. 여행 다니면서 사치하고 그 돈 쓰면서 애미 얼굴 떠올리긴 했냐? 애비는 생각 안 나드?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돈 나갈 데가 너무 많지만 어머니는 돈 쓸 데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나중에 선우가 잘 되면 할머니 챙겨드리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부모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너희 인생만 있냐? 부모는? 내 인생은 인생도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귀한데 어머니는 꼭 저희한테 주는 게 아까우신 것 같으니까요. 말끝마다 자식 하지 말아라. 부모 속이고 부모 돈 뺏어간 건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부모 귀한 줄도 알아라. 남은 건 빈 통장과 단칸방밖에 없는 권 씨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게요. 권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 잘 모시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나 좀 부양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냔 말이야. 이런 아들 부부가 권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들 권 씨는 그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돈 한 푼 맘껏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돈도 결국엔 권 씨가 죽으면 몽땅 아들 것이었을 텐데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신을 속여
끝내 부모의 노후를 팔아 자기 자식의 미래를 산 것이 통탄스러웠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지금 미리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미 사라져 없는 돈. 유산 줬다고 생각하마. 우리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 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도 너희한테 자식의 도리를 바라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도움은 바라지 말고 앞으로 각자 그렇게 살자. 뒤돌아서는 권 씨에게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 손자를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권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이 지경이 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누구를 탓하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을 저렇게 키운 것도 결국 부모인 권 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권 씨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빈털터리가 되어 살아갈 날이 막막해져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대들은 만약 앞으로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언제 눈 감을지 알 수 있다면 그때를 알고 싶소? 아니면 모른 채 살아가고 싶소? 그대들은 만약 그대가 언제 죽을지 알게 되었다면, 만약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면 무엇을 하겠소? 그대들은 만약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1년을 사는 것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루를 사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고르겠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지만 모두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대들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문 씨는 20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소. 위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그 손을 놓아야 했소. 그때가 문 씨의 딸이 17살이 되던 해였소. 딸이 태어나 처음 겪어본 죽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버지였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오. 딸도 문 씨도 슬픔을 추스르느라 한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소. 단둘이 남은 문 씨와 딸은 서로가 애틋했소. 그렇게 한 사람의 빈자리를 남겨둔 채 살아갔소. 먹고 살기 바쁘니 남편의 존재는 희미해졌고 남편을 떠올리는 시간보다 떠올리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때쯤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소. 문 씨는 어여쁜 손녀도 보게 되었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갔소. 세월이 흘러 그렇게 문 씨는 70세가 되었소.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벚꽃이 피는 줄, 낙엽이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었소. 이제는 딸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문 씨도 늦게나마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자 올해의 다짐을 써내렸다오. 첫째, 꽃구경 가기. 둘째, 여행 가기. 셋째, 영어 공부하기. 넷째, 건강관리 잘하기. 그동안에 못해본 것들 맘껏 하며 삶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요즘은 노인들이 너무 장수해서 사회가 문제라는데 남들처럼 오래 살면 문 씨는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소? 하지만 그런 문 씨를 비웃듯이 비극은 불현듯 찾아왔어. 어느 주말 낮 홀로 점심을 먹고 있던 문 씨의 집에 딸이 예고 없이 방문했어. 어쩐 일이야? 어이구, 우리 지연이 왔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여 들어와. 지연이 좀 맡기려고.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홍서방은 어쩌고? 홍서방도 같이 가야 하는 모임이야. 엄마 오늘 금옥이랑 꽃 구경 가기로 했는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자 문 씨의 오랜 친구와 난생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벚꽃길에 가서 꽃 구경을 하자고 지난주에 약속을 했어. 아줌마랑? 거기 가봤자 꽃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다 오게 돼. 그냥 베란다로 봐봐. 이 앞에도 꽃 폈던데. 그거랑 같니? 이건 엄마의 바켓 리스트란 말이야. 파켓스? 그게 뭐야? 꼭 해보고 싶은 거 적는 거 있잖아. 아, 버킷리스트? 그게 뭐야, 파켓스? 웃기네. 오늘 한 번만 봐줘. 진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 면전에 손녀를 들이밀며 말하는데 이것이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일이었어. 하지만 문 씨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약속을 취소하기 위한 전화를 걸어야 했어. 알았으니까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아니, 나는 이따 홍서방이랑 먹어야 돼. 잠깐 앉아 있다가 갈게. 밥 먹고 있었어? 다 먹었어. 이제 먹기 시작한 거 아냐?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밥상을 보며 딸이 묻자 문 씨가 대답했어. 그만 먹으려고 했어.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밥이 잘 안 넘어가네. 집에 매실 없어? 맨날 먹어도 똑같아. 요새 왜 이러지? 소화 안 되면 죽 같은 거 먹어. 이제 보니까 살도 좀 빠진 것 같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문 씨는 70이 되어서도 금옥의 식당에서 일하며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어.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밤늦게 끝나는 일이 많았고 육체가 고되니 자도 피곤했다오.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봐. 무슨 병원이야? 좀 쉬면 나아. 알았어. 나 이제 가봐야겠다. 늦겠어.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봐라. 문 씨는 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힘도 없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이 어디가 아프긴 한 것 같아 평소엔 얼씬도 않던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었어. 늙어서 아프면 문 씨 자신뿐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못할 짓이지 않소. 문 씨도 비록 남편의 병간호는 하고 싶어도 길게 하지 못하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몸소 실감했었다오. 마침 문 씨가 써놓은 올해의 다짐에도 건강관리 잘하기가 있기에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 씨의 딸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 혜진아, 나 금옥이 아줌마야? 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의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게 말이야. 너 요새 엄마네 안 가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안 뵌 지 좀 됐네요. 왜요? 그랬구나. 다른 게 아니고 네 엄마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일까. 딸은 머뭇거리는 금옥 아줌마를 재촉했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왜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모를 줄 알았다. 그 양반이 말 안 했을 줄 알았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요즘 계속 비실비실하고 툭하면 쓰러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그래.
물어도 대답은 안 하는데 네가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가봐라. 그제야 딸은 엄마가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안 좋다고 한 뒤로 병원에 가보셨냐고 확인도 안 해보았던 게 생각이 났어. 내가 전화한 거 알면 난리칠 텐데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일찍 퇴근하시라고 했어. 네,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딸의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했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쓰러질 정도면 가벼운 증상은 아니지 않겠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곧장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어. 전화로 물어서 될 일이 아닌 듯했어.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문씨도 어리둥절했어. 너는 꼭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오더라. 엄마,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딸은 급한 마음에 신발도 벗기 전에 소리를 쳤지만 문씨를 보고 입을 도로 다물었어. 꼴이 왜 그래? 엄마 꼴이 왜? 예고 없는 방문에 놀라서 대꾸하던 문씨도 딸이 여기저기 뜯어보자 그제서야 애써 눈을 피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어. 이전에는 통통한 편에 속했던 문씨는 한두 달 사이에 누가 보아도 말라 보였고 병색 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엄마, 어디 아픈 거지? 아프긴 어디가 아파. 그냥 밥 좀 덜 먹었더니 살이 빠진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바본 줄 알아? 얘가 갑자기 와서는 왜 자꾸 고함을 지르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쓰러졌었다며? 그제서야 엄마가 딸을 쳐다보았어. 금옥이가 너한테 연락했니? 하여튼 이 기집애가 말하지 말래니까. 그때 병원 다녀왔어? 문씨는 대답이 없었어. 병원 갔다 왔냐고? 그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일단 들어와.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서 소리치던 딸이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 밥 먹었니? 아직 대답 못 들었어. 성질 급한 건 지아빠랑 똑같아. 엄마! 안 그래도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그렇게 대답하라고 닥달하던 딸은 막상 문씨가 운을 떼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 그때 병원 갔다 왔다. 그런데 췌장암이라더라. 갑작스레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문씨. 그런 문씨를 딸은 현실감 없이 쳐다보았어.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듯 보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암에 걸려? 검사 제대로 해봤어? 의사가 잘못 알았나 보지. 돌팔이네. 거기 어디야? 내가 가서 물어볼게. 아니다. 엄마, 일어나. 지금 나랑 다시 병원 가보자. 딸은 횡설수설하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 그렇게 딸이 문씨의 손을 잡아 끄는데 문씨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내렸어. 엄마도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러 군데에서 검사 받아본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엄마 거울을 봐. 꼴이 그게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너 이럴까봐 조금 괜찮아지면 연락하려고 했지. 엄마가 바쁘다고 안 만났는데 왜 네 탓을 해? 치료는? 치료는 할 수 있대지?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고 문씨는 대답 대신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 이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말은 안 한 것뿐이지? 혜진아, 엄마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는 치료 안 받으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변에 들어보니까 항암 그거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미 사기라서 항암한다고 해도 살 확률도 적대. 그렇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딸은 눈을 부릅떴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하면 되잖아. 혜진아, 네 아빠도 위암 사기 판정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엄마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고 싶어. 엄마, 죽는다는 소리 그만해. 무서워. 나랑 병원에 같이 가자,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빌며 엉엉아이처럼 울었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빼고는 들어본 적 없는 딸의 울음소리였어. 문 씨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 씨라고 덤덤했겠어. 여러 병원을 헤매다 결국 간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확실히 들었을 때 자신도 지금의 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 문 씨는 딸을 일으키며 말했어. 혜진아, 엄마 나이 벌써 70이야. 엄마가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런데 병원에서 1년, 2년, 3년? 그렇게 허송세월로 낭비해버리고 싶지 않아. 아니야. 요즘엔 100살까지 산다며. 엄마 그럼 30년은 더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치료받아 줄 수 없어? 1% 확률이라도 살 수 있다면 치료받는 게 맞잖아. 내가 암에 걸려서 엄마처럼 말했어도 엄마는 그러자 했을 거야? 그러자 문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하려던 말을 도로 집어넣었어. 만약 딸이 암에 걸렸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살리려고 했겠지 하고 생각했어. 목 놓아오는 딸에게 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문 씨는 딸을 끌어안고 토닥였어. 알겠다. 병원 갈 테니까 그만 울어. 목 상한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오. 의사는 보호자인 딸만 불러 말했어. 무조건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어. 항암을 안 할 순 없나요? 전이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힘든 상황입니다. 입원해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제가 살 수 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안 받은 환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몇 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0년? 딸이 다급히 묻자 의사는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뗐어. 5개월, 6개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다는 췌장암. 그것도 이곳저곳으로 전이된 사기이기 때문에 그 생존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오. 100명 중에 98명은 죽는단 말이었어. 딸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희망을 잃은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할 것이 분명했다오. 항암을 안 하게 되면 6개월도 사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환자분 잘 설득하셔서 꼭 항암 받으시도록 해야 해요. 딸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길 바랬어. 딸의 간곡한 부탁에 문 씨는 마지못해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어. 딸은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그런 문 씨를 간호했다오. 엄마, 불편한 데는 없어? 없지. 힘들지? 아니다. 네가 왔다 갔다 하느라 더 힘들지. 집에 들어가 봐.
홍서방도 그렇고 지연이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나도 엄마가 필요해. 다 이해해 줄 거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문 씨는 웃음을 잃어갔어. 엄마 식사하세요.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먹어야지. 어지러워서 누워있고 싶어. 몸을 눕히던 문 씨는 다급하게 몸을 다시 일으켰어. 신발을 신으려고 헛발질을 하다 바닥에 구토를 했어. 엄마, 항암 때문에 제대로 먹은 게 없어 신물밖에 쏟아지는 게 없었지만 문 씨는 계속해서 구역질하며 고통스러워했어. 배가 뒤집어지는 통증에 문 씨가 자리에 주저앉았어. 딸은 그런 문 씨를 부축했어. 엄마, 속이 안 좋아? 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 딸이 도와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는데 문 씨의 입안이 전부 헐어 있었어. 이래서는 속이 좋아도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아플 듯 했어.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럴게. 혜진아, 엄마 그만하면 안 될까? 문을 향해 몸을 돌리던 딸이 멈칫했어. 이내 뒤돌아보며 애써 웃음 지은 딸이 대답했다오. 무슨 말이야?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금방 좋아질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알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딸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어. 그러곤 문 밖에 주저앉았어.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숨죽여 오열했다오. 문 씨의 말대로 문 씨는 치료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입원했을 당시보다 병색이 짙어졌어. 살은 더 빠져서 흡사 해골처럼 보였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어.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어. 딸은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어. 딸은 직장도 집도 뒷전으로 두고 어머니만을 돌보았어. 한눈이라도 파는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 문 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딸 또한 가슴이 미어졌다오. 하지만 그렇다고 문 씨의 말처럼 모든 걸 멈출 수는 없었어. 그 말은 어머니를 잃는 것과 같은 말임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래서 딸은 문 씨의 바람을 모른 척했어. 그렇게 문 씨는 항암 치료를 이어갔어. 그러던 어느 날 웬일로 문 씨가 침대 머리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 딸은 기쁘게 말을 걸었어. 엄마 다 나으면 같이 단풍 구경 가자. 그러자 문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딸도 들떴다오.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너무 좋겠다. 우리 딸이랑 여행도 가고, 못 해본 일도 해보고, 행복하게 웃다가 가고 싶다. 혜진아, 문 씨의 말에 딸의 웃음 걸린 얼굴이 경직되었어. 내 마지막 모습을 눈 감고 산소 호흡기 꽂은 모습으로 너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문 씨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언제 눈 감는단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는다오. 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었어. 엄마, 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흘려보내지 말자. 딸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자신의 고집으로 지난 몇 달간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이 죄스러웠어. 의사는 퇴원을 만료했지만 문 씨도 딸도 홀가분하게 병원을 떠났어.
그리고 필요한 짐을 챙겨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 문 씨는 툭 치면 부러질 듯이 마르고 연약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생기가 넘쳤어.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문 씨가 탔어. 여행 가는 것도 엄마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야. 급박했어? 놀리니?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어. 바다로 갈까? 아니, 엄마는 산이 좋아. 그래.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오자.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한 번도 딸과 함께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 문 씨는 아이처럼 신이 나 보였어. 둘은 산 밑을 거닐며 단풍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했어. 거진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오. 안 추워? 잠바 입었잖아. 추우면 내 거도 벗어줄게. 어이구, 됐다. 문 씨는 기분 좋은 웃음을 흘렸어. 오래 걷지 못하는 문 씨의 건강 상태 때문에 얼마 못 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 마음 같아서는 산도 올라가겠는데.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나중. 별것 아닌 단어가 문 씨의 마음을 울렸어. 그토록 소중한 말이 될 줄은 몰랐어. 딸을 낳아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했지만 지금 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두 눈으로 두 귀로 온 마음으로 새겨놓고 싶었어. 딸 또한 이날의 공기, 냄새, 소음, 어머니의 얼굴까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요.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그렇게 살아. 내가 언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나? 일한다고 밥 굶지 말고, 홍서방이랑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엄만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딸의 볼멘 소리에 문 씨가 미소 지었어. 엄마한텐 넌 언제나 어린아이야. 딸은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거칠게 문질러 닦았어. 오늘은 엄마에게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주고 싶었어. 모처럼 만에 문 씨와 딸은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 씨의 병환이 악화되어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어.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이틀 만에 딸은 그렇게 문 씨를 떠나보냈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딸은 문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문 씨는 옅은 미소를 보이며 세상을 떠났어. 얼마 뒤 딸이 문 씨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문 씨의 집에 들렀어. 엄마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듯 얼마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 딸은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집어들어 보니 어머니의 버킷리스트였어. 딸은 천천히 읽어보았어. 첫째, 꽃구경 가기. 꽃구경도 나 때문에 못 갔네. 둘째, 여행 가기. 이건 그래도 이뤄드려서 다행이다. 셋째, 영어 공부하기. 살아계실 때 좀 알려드릴걸. 문 씨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딸에게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오. 무슨 할머니가 영어냐며 웃어넘겼던 일이 생각이 났어. 70대 할머니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딸은 농담처럼 느껴졌었다오. 딸은 후회에 눈물을 훔쳤어. 넷째, 건강관리 잘하기. 결국 제대로 지켜진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딸과 함께했던 여행, 오로지 하나뿐이었어. 그마저도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보았을 때 짧은 글이 더 적혀 있었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문 씨가 딸에게 남겨놓았던 글이었어. 혜진아,
엄마가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는 무척 슬퍼하겠지. 꽃구경 못 해본 것, 이런 건 하나도 아쉽지 않고 미련도 없다. 내가 유일하게 눈에 밟히는 것은 오로지 너뿐이다. 엄마가 떠났을 때 네가 너무 오래도록 슬퍼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더 오래도록 괴로울 거다. 그러니 조금만 슬퍼하고 훌훌 털어버리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딸은 어머니의 짧은 편지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어. 진작에 어머니의 말을 들었더라면, 병원에서 힘겨운 항암을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함께 행복한 추억을 좀 더 만들고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그대들은 문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오.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화나시면 밥상을 엎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남편에게 맞아 시퍼런 눈을 하고 아이를 가르치시고 아이 우는 소리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이 많았어.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이혼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지 않소?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오.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사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다오. 만약 그대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대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소? 혹은 어떤 선택을 하겠소?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임씨의 남편은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연로하여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오. 그러다 보니 줄곧 방에만 누워있게 되었어. 이 여편네야, 리모컨 찾아오란 소리 안 들려?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등을 탁 쳤어. 병 안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아 던져대는지 주변에 있는 물건이 남아나질 않아 할머니가 딱딱한 물건은 치워둔 참이었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머리만 멀찍이 떨어져 있던 리모컨을 들어다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툭 던져두고 다시 나왔어. 망할 놈의 할망구!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악을 쓰며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자 말은 기침이 터졌어. 패도 좋지 않아 쉽게 멈추지 않았다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기침 소리는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물 한 잔 떠다주는 정성도 보이지 않았다오. 그렇게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어. 낮은 쟁반에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어. 나 나갔다 와요. 밥 먹어요. 뭐야?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 들어올라고? 저녁 때 올게요. 배고프면 그 옆에 빵 먹어요. 그러고는 뒤돌아서자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쟁반을 탁 하고 엎어버렸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이 몸저러우니 바람이 들어서 맨날 쏘다녀.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다시 밥 차릴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무심히 대꾸하자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
뭐야? 그럼 저녁까지 굶으라는 거야? 밥 귀한 줄 알고 차려준 사람 정성 귀한 줄 아세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거칠게 터져나오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뒤로 한 채 외출했어.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엔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늘상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곤 했어. 그래봤자 만날 사람이라곤 혼자 살고 있는 딸밖엔 없지만 밥도 차려 먹고 함께 TV 보며 대화도 나누면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 누군가 본다면 매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늙어서도 힘이 덜 빠져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편은 그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앉아 고분고분 고개만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 옛날엔 분명히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남편의 한마디에 벌벌 떨고 발소리에 재떨이라도 날아올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던 그런 시절 말이요.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딸에게 가는 길,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어. 할머니 임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오. 남편은 도축업을 하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아주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나던 터라 결혼 초에는 남편이 임씨를 꽤나 아꼈다오. 시어머니도 새아가 하며 임씨를 예뻐했어. 그런데 비극은 임씨가 시집온 2년 뒤 출산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그러게 내가 부적 잘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 용한 점쟁이에게 받아온 아들 낳는 부적을 임씨가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어. 딸을 낳으니 임씨가 임신 중에 했던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됐고 결코 임씨에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오. 자고로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바싹 말라 있으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죄송하면 빨리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라.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구박을 당했어. 새아가 하던 호칭은 야, 너로 바뀌었고 임씨가 밥술을 뜨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오. 매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담배나 뻐끔거리며 피워댈 뿐이었어. 아직도 소식이 없냐?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로부터 듣는 말이었어. 임씨도 괴로웠어.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첫째가 들어섰었는데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질 않았어.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임씨도 지쳤고 남편도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었어. 그 말은 지난 3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쫓아야 될 며느리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냐.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악담이 쏟아지는 날이면 딸은 겁을 집어먹고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 임씨는 눈물 흘리며 앵무새처럼 잘못을 빌었어.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어. 임씨의 남편은 점차 임씨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라뇨.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술상이나 봐와.
신혼 초 한때는 다정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이제는 남편마저 임씨를 업신여겼어. 임씨는 이 집안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웠다오. 아이는 커가고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았어. 외박은 밥 먹듯이 했고 성실히 하던 일도 드문드문 나가게 되었어. 임씨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생활을 했기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임씨가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다오. 시어머니의 도움은 바랄 수도 없었고 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아이조차 봐주지 않아 낮 동안엔 이웃집에 맡겨야 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댁이 안쓰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실 새댁 신랑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딱 봐버렸지 뭐야. 네?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요. 아니, 한 번이면 나도 잘못 봤겠거니 하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여자랑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니까. 이번에 보고 딱 확신을 했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임씨는 눈앞이 새하얘졌어. 임씨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어도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 아니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않소. 아들 못 낳은 죄로 구박받고 살지만 그래도 부부로서의 정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믿고 싶지 않았다오.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이 참, 내가 똑똑히 봤대도 그러네. 가서 한번 슬쩍 떠봐. 절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그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 그저 아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었어. 그렇게 귀가를 했을 땐 남편은 집에 없었어.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 새벽 3시가 지나갈 무렵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왔어. 아이씨, 깜짝이야. 잠 안 자고 귀신처럼 앉아 있어?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옆편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보고하라고 하네? 상전납셨구만. 혹시 당신 여자 만나고 왔어요? 서서 양말을 벗던 남편이 우뚝 손을 멈추고 임씨를 쳐다봤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관에서 당신 봤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 새벽에 남편을 잡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임씨는 남편의 바지춤을 붙잡고 말했어. 아니, 이 옆편 내가 미쳤나? 이거 안 나? 남편은 발을 휘둘러 임씨를 털어냈어. 연약한 몸은 방바닥을 굴렀다오.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 알기를 똥으로 안 해? 여자를 만났으면 뭐 어쩔 건데? 아들도 못 낳는 거 여태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바가지를 긁어? 아주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확 딸년이랑 내쫓아 버릴라니까. 뭐라고요? 딸과 함께 내쫓는다는 말에 임씨가 남편을 노려보았어. 시집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본 순간이었어. 나 혼자 낳은 거 아니고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말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 줄 알아?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임씨에게 발길질이 날아왔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발이 날아왔고 때리는 남편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어. 임씨는 저항도 못하고
웅크린 채 신음을 흘려야 했어.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폭력에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했고 두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명치를 잘못 맞았는지 숨이 꺽꺽 넘어가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말했어. 남들 잘 만났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남이 팔자를 꼬았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나서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아. 에이, 열받아서 술이 다 깰라 그러네. 돈 아깝게. 그러곤 쓰러져 있는 임씨 옆에 철푸덕 누워 잠을 청했어. 남편은 금세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옆에서 잠든 남편이 깰까 무서워 임씨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어.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오. 그저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폭력적인 모습은 보인 적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임씨는 살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쳐다보았어. 다행히 딸은 그 소란에도 깨지 않고 곤하게 자고 있었어. 어디가 부러진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 임씨는 끙끙거리며 딸의 옆에 누웠어. 문 밖은 여전히 고요했어. 문지방이 얇아 건너방에 잠든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었을 텐데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오. 설령 시어머니가 아셨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오. 1시간이나 잠들었을까. 임씨는 부스럭 자리에서 일어났어.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일찍 아침상을 차려야만 했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침상을 거르게 되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임씨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덜룩했고 걸음은 절뚝절뚝 불편해 보였어. 하지만 공장 출근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밥을 지어야 했다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어. 됐다.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출근이나 해라. 웬일인지 며느리 대신 밥을 차리겠다고 시어머니가 나섰어. 역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듯 했어.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그러면 그렇지. 며느리 걱정을 할 분이 아니었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아들 낳으려면 남편 마음 잘 잡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임씨의 탓이라는 시어머니. 임씨가 그녀의 딸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까. 어쩌면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참 아이러니했어. 그러는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또다시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어. 어디 아침부터 부엌에서 눈물바람이야? 정승 떨지 말고 출근이나 해라. 얼굴도 좀 가리고 미련하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래? 이런 말을 듣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은 정말 미련한 것이 맞나 보다 하고 임씨는 생각했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힐끗거리며 혀를 차는 것이 느껴졌다오. 임씨는 옷깃으로 얼굴을 애써 가리며 일을 했어.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땐 웬일로 남편이 나가질 않고 집안에 있었어. 임씨는 강도라도 마주한 듯 남편을 보고 쏘스라쳤어.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어. 거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선 욕 대신 사과가 튀어나왔어.
임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 어제와는 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어. 임 씨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어. 술이 웬수야? 그치? 미안하네. 임 씨는 남편에게 그날의 폭력이나 외도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 그랬다가는 다시 발길질이 날아올 것 같았고 이대로 묻어버리고 없던 일처럼 살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임 씨의 착각에 불과했어.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임 씨에게 손을 올렸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익숙해졌다오. 그러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니 꼭 두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어.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 임 씨는 국민학생이 된 딸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런 임 씨를 깨웠어. 이 여편네는 남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맨날 처자고 있네. 무언가 임 씨의 등을 무겁게 때렸어. 임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녀의 옆에는 나무 목침이 떨어져 있었어. 남편이 떨어진 목침을 다시 집어들어 앉아있는 그녀에게 집어던졌어. 얼른 일어나서 술상이나 봐와. 임 씨는 또다시 무언가 날아올까 싶어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어. 술상을 내오고 임 씨는 방 한구석에서 숨죽인 채 앉아 있었어. 그러자 임 씨의 남편이 말을 걸었어. 간밤에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대가 끊겼다며 우시더란 말이지.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었단 말이야. 쓸모없는 딸년 하나 낳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일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임 씨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이 집에서 오로지 임 씨만이 열심히 일했고 누구도 손을 보태지 않았어. 저건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일이나 시켜? 남편은 잠자고 있는 아이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죠. 다른 건 몰라도 딸에 대해서만큼은 임 씨도 양보할 수 없었어. 뭐야?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써? 국민학교도 당장 때려치라 그래. 근데 이게 또 대드네? 그게 아니라 우리 미선이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여편네가 또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리나? 그렇게 또 시작된 구타. 목침을 집어들어 휘두르다 미끄러워 붙잡기 여의치 않았는지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어. 말로 해서는 왜 듣질 않는 거야? 머리 가죽이 뜯겨나갈 듯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은 채로 임 씨를 집어던졌어. 하필이면 엎어진 곳이 딸아이 위. 자고 있던 딸이 잠에서 깨어났어. 엄마, 졸린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는 아이를 향해 남편이 말했어. 아무튼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지? 애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너까지 애비를 무시하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뜬 딸아이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어. 그러자 임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뭘 알아요. 어쭈? 가로막아? 이 여편네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애비가 딸년 교육도 못 시키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오늘 날 잘 잡았다.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임 씨에게 손찌검을 하자 아이는 그제야 험악한 분위기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어. 임 씨는 아이의 귀를 막은 채 감싸 안고 남편의 발길질을 견뎠어. 임 씨가 엎드려 꿈쩍도 안 하자 남편은 더욱 열이 받았어. 발로는 성이 안 풀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땅한 게 보이지 않자
먹던 밥상을 엎어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 임씨가 고개를 들자 남편은 그대로 내려쳤고 임씨에게는 그 장면이 꼭 느리나면을 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오. 그리고는 난장판이 되었어. 이마가 찢어졌는지 임씨는 피칠갑을 했고 아이는 목청 터지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 남편도 몸을 써서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그 사이 임씨는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고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보았는데 임씨의 몰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다오. 이게 무슨 일이냐? 임씨는 대답하지 않고 신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 뒤에서는 남편이 어딜 가냐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만 꼭 껴안은 채 달아났어. 임씨가 향한 곳은 파출소였어. 그동안 남편이 때릴 때마다 떠올렸던 곳이지만 차마 아이 아빠를 신고할 수 없어 생각만으로 그쳤었다오. 절뚝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아는 얼굴이 보였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이 동네 토박이 박씨로 남편과 잘 아는 사이였어. 임씨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박씨는 난감한 듯 이마를 긁으며 말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다시 거기로 가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말해 볼게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네. 저 맞아 죽어요. 에이, 저희가 같이 가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순경, 가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순경이 머뭇거리며 차키를 챙겨 일어났어. 싫다고 버티던 임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경찰차를 타고 온 임씨와 아이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씨를 향해 눈을 부라렸어. 아이고, 동네 창피하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임씨의 남편이 박씨에게 아른 척을 하였어. 그래, 잘 지냈지. 야, 임마, 재수씨 꼴이 왜 이러냐? 그냥 좀 다툰 거예요. 말로 해, 말로. 그럼요.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파출소까지 오게 만들면 쓰냐? 네, 단속 잘하겠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 임씨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흘렀어. 뭘 잘했다고 울어? 어서 들어가라. 시어머니가 임씨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 임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잠시 후 남편도 따라 들어왔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오! 남편은 손을 치켜들었어. 임씨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경찰이 왔다 간 것이 신경 쓰였는지 손을 내리곤 획 돌아섰어. 그러면 그 뒤로 남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릴 뿐이었어. 그는 임씨에게 화풀이 하는 것에 중독이라도 된 듯 보였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손을 올렸고 임씨도 이제는 신고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이혼을 해달라고 빈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쫓아온 남편이 한 번 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임씨에게 딸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임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임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지독한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임씨의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딸은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나버렸어. 그렇다고 딸이 편이 큰 것은 아니었어. 어머니를 감싸다 대신 발길질을 당한 적도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다오. 임씨의 애절한 부탁으로 그 뒤로는 대신 맞는 일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어머니의 무력함,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지긋지긋했을 것이요. 망설이는 딸을 서울로 보내버린 것도 바로 임씨였어. 딸은 자유롭게 어여쁘게 살길 바랬어. 남편은 그것 보라며 딸은 키워봐야 집 떠나면 남이라며 혀를 찼지만 임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누군가는 그때 왜 딸과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임씨는 아마 그리했다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어.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딸이 떠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했다오. 세월은 흘렀고 임씨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약 40년.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처음에는 증상이 미약했고 이내 금방 회복했지만 또다시 쓰러졌을 때는 편측마비가 와서 운신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러자 그제서야 임씨가 늘 달고 다니던 멍이 사라졌어. 폭력도 기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법 아니겠어? 임씨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쉴만해졌어. 남편은 방 안에만 누워있는 신세였고 임씨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어. 임씨의 딸은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임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싶진 않았어. 또한 병들어 죽음에 다가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했다오. 이제는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소리쳐도 무서울 것이 없었어. 임씨가 원할 때 외출하고 맘 편히 TV도 봤어. 남편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으면 임씨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남편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쫄쫄 굶어 성질머리가 누그러지곤 했어. 밥 좀 줘. 하루 종일 굶길 셈이야. 임씨는 대답 없이 조촐한 밥상을 들이밀었어. 부축해주지 않은 채로 방문을 닫고 나와 할 일을 했어. 남편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은 빠졌고 오랫동안 병에 좀 먹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어. 그런 남편을 임씨는 옆에서 지켜보았어. 어이,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임씨를 불렀어. 임씨는 못 들은 척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임자, 젊었을 때 구박했던 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한 거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그제야 임씨는 남편에게 제대로 대꾸했어. 고작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에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런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 모르는 소리 하네요. 난 당신 이렇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진 세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날 짐승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족보도 없는 대단치도 않은 집안. 대가 끊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했잖아요. 당신 그리고 시어머니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평생을 욕했지만 나는 그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당신도 지금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 딸 아빠라서 내가 끝까지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편의 눈가가 빨개졌어. 생전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리는 4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이란 인간한테 갇혀 살았던 세월. 피눈물 나게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죠. 후회스러워서 우는지 아니면 이렇게 죽기 억울해서 우는지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 임씨는 한 조각의 안타까움도 느낄 수 없었다오. 당신이 정말 갈 때가 됐나 보네요. 가증스러우니까 눈물도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곤 임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떴어. 장례식장엔 올 사람도 없었고 임씨와 딸만 그 영정 앞에 앉았어. 그래도 아버진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라.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이제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딸이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 그래, 그러자.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집에서 힘들게 버틴 거 알아. 엄마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괜찮아.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누구는 임씨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임씨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요. 하지만 임씨라고 본인의 행복을 찾고 싶지 않았겠어?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가 임씨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 그대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요?